정철진의 목돈 연구소. 이동평균선에서 이 골드 크로스가 발생하면 주식을 사라. 이 바로 차트 매매의 기본적 이론입니다. 이 낮은 일수의 이동평균선이 밑에서 위로 이 높은 일수의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갈 때 바로 이걸 우리가 골드 크로스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경우엔 이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서 매수 타이밍을 잡으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막상 실전에서는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 매매 또 주식 투자가 힘든 것도 같은데요. 하지만요, 너무 맹신하지 않고 참고 자료로 사용한다면 또 하나의 좋은 무기가 하나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마음이 편안한 토요일입니다. 저희와 함께 편안하게 이런저런 금융 공부해 보시죠. 3월 27일 목돈연구소 문을 열겠습니다. 매일 이 시간 저녁 8시 5분부터 9시까지 러브 FM에서 목돈연구소 함께합니다. 0012님, 예전엔 무조건 돈을 아끼기만 했다면 돈을 좀 굴려봐야겠다는 생각을 이제야 하고 있어요. 참 한심하게 지냈죠? 이제부터라도 소장님 도움 받아보겠습니다. 네, 저희도 열심히 도와드리려고 하고요. 한심하게 지낸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돈을 굴리는 것과 또 잘 굴리는 것이 달라서 이게 열심히 굴렸다가 오히려 낭패를 볼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제대로 차근차근 배우셔서 좀 안전하면서 또 효과적으로 굴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궁금한 점 또 전하고 싶은 이야기 뭐든 보내주세요.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와 유튜브 댓글은 무료입니다. 잠시 후엔 이 주식도 알아야 면장을 한다. 줄여서 주면장. 주식 기초부터 차근차근 알려주는 코너죠. 헤르메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시네마노믹스 시간 있죠. 한국경제 정소람 기자와 함께 영화 속에 나타나는 경제 이야기 살펴보고요. 아이돈케어 코너에선 부자 아빠 강용수 씨와 종잣돈 모으는 비법부터 부자 되는 습관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 주식이 도대체 뭔가요? 주식 좀 시작해 보려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든 시작이 중요하고 기초가 탄탄해야겠죠. 기초부터 다지는 주식. 주식도 알아야 면장을 한다. 주면장. 헤르메스탁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1333님. 주식 잘 모르는 주린이면서 차트 볼 생각은 아예 안 했는데 그렇죠. 우리 주린이들은 이런 차트를 잘 안 봅니다. 그 네. 작은 막대기 하나에도 많은 게 담겨 있었군요. 히읗히읗. 이제 봉이죠, 봉. 네. 우리 전에 했던 이제 캔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참 캔들에 할 얘기가 많은데 어쨌든 기초는 우리가 다진 거죠, 본부장님? 그렇죠. 네. 예, 엄청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지만 네. 그래도 그 중에서도 일단 기본적인 부분은 좀 배웠기 때문에 충분히 좀 응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시간을 통해서 이제 기초를 딱 익히시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혼자 학습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네, 네. 이제 수험 공부하듯이 들어가셔야 되고요. 네. 자, 우리가 이제 캔들을 일단은 시작을 했습니다. 기술적 네. 분석에 있어서 오늘은 그 유명한 네. 바로 무조건 주식하면 시작한다는 이동평균선을 살펴보게 되죠. 네네네. 오늘부터 이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 건데요. 이제 이동평균선은 캔들 그리고 이제 거래량과 더불어서 주식을 분석을 하면서 반드시 봐야 되고 네. 정말 앞으로 투자를 놓지 않는 이상 무조건적으로 계속 해야만 하는 또 네. 무조건 봐야만 하는 그런 또 이제 지표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 분석하시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좀 쏟게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주린이도 보고요. 네. 투자의 고수도 보고요. 네, 그렇죠. 워렌 버핏도 캔들 보고 거래량 보고 그렇죠. 이동평균선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세 가지만큼은 꼭 이제 정말 어느 정도까지는 수준을 끌어올리셔야 되고 그 중에서 우리가 이동평균선입니다. 한 3회, 4회에 걸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동평균선은요. 그렇죠. 자, 시작부터 해보죠. 뭡니까 이동평균선이? 네, 일단 이동평균선이 뭔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 처음 하시는 주린이 분들도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한 번이라도 반드시 키게 되는 게 차트인데 네. 그 차트를 딱 열게 됐을 때 무조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네. 우리가 캔들은 이제 배웠기 때문에 음, 이제 예시로 제가 차트 하나 그 화면을 좀 들고 왔는데 네. 그 화면을 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네.
이게 안 보이시는 분들은 어떤 차트든 음. 사실 상관이 없고요. 네. 그냥 머릿속에서 내가 봤었던 차트 아무거나 그냥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청취자분들은 그 라디오만 들으신 분들은 그냥 그 캔들, 네. 막대기들, 봉들이 쭉 있는 거에 네. 선들이 형형색깔 그렇죠. 선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죠. 뭐 5, 20, 120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네네네네. 위에 왼쪽 상단에 그 그림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 처음에는 이제 이 봉이 뭔지를 모르셨을 텐데 우리가 2시간 동안 확인을 해보면서 이제 캔들이 뭔지는 확인을 하셨을 거고 네. 그 밑에는 거래량이라고 또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거래량도 나중에 보셔야 되고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선들이 보이기 시작을 할 텐데 네. 그 선이 바로 일단 이동평균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동평균선 중에서 지금 제가 예시로 들고 온 거는 이제 키움증권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네. 사실 어떤 HTS든 상관이 없습니다. 색깔만 조금 다를 뿐 가지고 있는 의미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5라고 보통은 5, 10, 20 60, 120 이렇게 5가지로 일반적으로는 좀 나뉘는데요. 네. 이제 키움증권 기준으로 5일 이동평균선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좀 자주색 느낌으로 선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이 11선, 그 다음에 노란색이 21선, 초록색이 61선, 회색이 121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어느 정도 저게 익숙해지면 그 설정하기에 가서 색도 그렇죠. 네, 바꿀 수가 있고 그렇죠. 뭐 121을 124일선 뭐 103 이것도 다 됩니다. 그러나 그렇죠. 일단은 이제 고 증권사로 이해 편의를 위해서 예, 제가 예.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알아볼 거고요. 네. 일단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네. 5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거는 5일 동안에 이제 종가 우리가 저번에 캔들 할 때 배웠잖아요. 종가 끝난 가격을 네. 다 더한 다음에 이제 5일 동안의 값으로 나눈 게 이제 5일 평균선입니다. 네. 즉 5일 동안에 끝난 가격들을 모아서 음. 그거를 평균한 값이 5일 이동 평균선이겠죠. 그러면은 네. 그거를 봤을 때 5일 동안의 이 주가의 흐름들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이 흐름 선을 보면 그래도 이런 식으로 좀 주가가 움직였구나를 네.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10일선 같은 경우는 10일 동안의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20일은 또 20일, 60일은 60일, 120일은 120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바로 일단은 파악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 나누는 분모가 높아지게 되면 네. 사실 어떠한 값이 들어오든지 간에 이 변동폭이 좀 줄어들잖아요. 네. 그거를 일단은 머릿속에 일단은 좀 탑재를 하시고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부분들에서 이제 활용하는 방법들을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5일 네. 이동 평균선이라고 하면 이제 1일부터 5일까지의 네, 평균치가 나오겠죠. 그렇죠. 거기에 점 하나 찍고 네, 6일째 되는 날은 그 앞에 2일부터 6일이 또 5개가 일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그렇죠. 평균 되니까 또 찍고 네. 찍고 해서 그 선을 이어준 거. 쭉 이어진 것이 5일 이동 평균선. 네, 또 20일은 1일부터 20일에서 하나 찍고 네. 21일째 되면은 이제 그게 2일부터 21일이 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맞습니다. 쭉 연결하는 선이다. 네. 이제 정립이 됐어요. 네. 그다음에요. 네. 네. 일단 그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네. 일단 되게 잘 설명을 해주셨고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네.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5일선과 10일선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다른 이름이 있는 게 단기 추세를 좀 보는 선이라고 합니다. 네. 그 이유가 이제 5일 이동 평균선이라고 딱 생각을 해보시면 딱 음.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주식은 주말에는 쉬잖아요. 네. 그럼 5일 동안의 종가 값을 더해서 평균한 값이라고 보면은 그게 결국엔 일주일간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보면은 11선 같은 경우는 2주의 흐름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럼 1주나 2주 정도는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단기적인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선들을 이제 단기 이동 평균선이라고 좀 묶어서 보통 표현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20일 이동 평균선은 어떻게 보면은 물론 한 달은 22에서 23거래일 정도 네. 좀 네. 넘죠. 21일. 네, 조금 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수로 치면 4주치가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21선은 한 달간의 움직임이고 사실 투자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한 달이 사실 짧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이 20일 이동평균선은 이제 생명선 이라고 좀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60일 이동평균선은 이제 20일이 한 달이기 때문에 뭐 쉽게 생각하면 세 달치의
우리가 분기 이렇게 부르죠. 그쵸. 네, 예, 네, 분기선이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3개월이면 이제부터는 하나의 실적이 또 나올 수 있는 시간이다 보니까 이제 좀 중기 이평선, 중장기 이동평균선으로 좀 들어가는 네. 그런 이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또 수급선으로 또 불리기도 하죠. 왜 그러냐면은 이제 3개월 동안의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주식이라는 건 결국에 우리 처음 시간부터 배워왔던 거는 일상생활과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고 네. 또 산업의 성장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61선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한 산업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고 네. 그에 따른 또 수급도 따라서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죠. 60일이면은 석 달이잖아요. 그렇죠. 한 분기 정도가 되니까 보통 기업도 네. 분기별로 실적을 발표를 하고 그렇죠. 기관 투자자나 이런 큰 손들도 이제 분기별로 성과 매겨가지고 막 그렇죠. 혼도 내고 막 그러니까 네. 큰 손들이 이제 움직인다라고 해서 또 60일선 이 석 달치를 우리가 그렇죠. 수급선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요. 네. 121선도 있죠. 네, 120선도 있는데 뭐 대표적인 장기 이동 평균선이죠. 6개월. 네, 6개월치의 그 음. 움직임이다 보니까 예. 사실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답답해서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끌고 가시는 분들이 뭐 물론 장기 투자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단기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6개월 투자해 보세요라고 하면 한숨부터 좀 쉬시거든요. 네. 그만큼 긴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반년 동안의 움직임이면은 두 분기의 실적까지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이 그 경기의 흐름을 또 알아볼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네. 이제 경기선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장기적인 이동평균선의 움직임들을 살펴보는 것으로서 이제 장기적인 그런 흐름들을 좀 파악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이동평균선이 가지고 있는 이름 그냥 단순히 이거는 뭐 단기 이평선이다 뭐 생명선이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의미를 곱씹어 보면 이거를 어디에 좀 집중적으로 해봐야겠구나. 우리가 트레이딩하는 그 관점에 따라서 나는 어떤 이동평균선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겠구나 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5일선, 11선은 이제 단기선, 단기 추세다. 21선은 생명선, 네. 60일선은 수급선, 네. 큰 손들의 수급이 바뀌는 선. 21선 이거 반년이니까 그렇죠. 이제 정말로 그야말로 경기를 반영할 수도 있는 경기선 혹은 이제 중기 또 이평선 이렇게 불리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21선의 추억이 있는 게 저의 차트 스승은 네. 21선 매매. 네. 그래서 21선 밑으로 캔들이 떨어지고 멀리 가면 이거는 생명이 끝났다, 그렇죠. 죽었다라고 해서 저는 그래서 이제 21선 생명선으로 기억을 하는데 네네네. 왜 이게 생명선인가요, 21선은? 사실은 한 달이? 그게 뭐 네. 말씀해 주신 게 거의 정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왜 그러냐면은 네. 이제 차트가 한 달 동안의 그런 이제 캔들이랑 결국엔 이동평균선을 이제 엮어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네. 처음 주식을 접하시는 분들 슬슬 이제 좀 머리가 아파 오실 수가 있는데 네. 이 21선이 아까 한 달 동안의 움직임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거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캔들 자체가 그거를 뚫고 내려왔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어떤 걸 의미할 수 있냐면 단기 이동평균선 5일 동안의 이 종가의 평균값과 10일의 평균값 역시나 이쪽으로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왜냐면 평균값이니까. 네. 그렇죠. 깨고 내려가게 되면 당연히 그 평균값이 계속 내려가겠죠. 그러면은 누가 봐도 단기적인 흐름이 좋지 않게 되고 있는 상황인 거를 네. 이제 한 달치랑 비교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짧은 한 주간의 움직임과 두 주간의 움직임과 이제 한 달간의 움직임을 비교했을 때 월등히 단기적인 흐름들이 안 좋아지게 되면은 네. 사실 투자를 할 때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그 상태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같이 올라가고 있을 때는 네. 수익을 보고 있었을 텐데 단기적인 흐름이 단기 평선이 안 좋아졌다라는 것 자체가 종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네. 종가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계속적으로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한 달치의 이 종가값들의 평균값을 이탈을 한다라는 거는 이 주가의 변동성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조금 하락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투자를 굉장히 고민을 해볼 법한 그런 시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선이라고 네.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21선이라는 선이 있고요. 네. 매일매일의 값은 이제 캔들로 이제 이게 나타나는데 그 네네. 캔들이 21선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네네네.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가게 되면 그렇죠. 일단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지금 단기적으로 혹은 한 달 정도의 기간에서는 이게 큰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네. 해서 뭐 짧게 컷을 하실 분들은 그렇죠. 손절을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하게 될 텐데 네. 이게 이제 우리가 3, 4회를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어렵고요.
이게 그렇죠. 해석하기 들어가게 되면 골치가 너무나 아픈 것이 네, 이동 평균선 자체의 방향, 그 자체의 각도도 중요하고 네네, 뭐 그게 이제 장기 단기가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 막 이제 수십 건의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모두가 이동 평균선을 보지만 제대로 이동 평균선을 이해하는 사람은 없다. 네. 무서운 말이네요, 이거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네. 이거는 이제 주식 좀 해보신 분들은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네. 법한 이 좀 격언 같은 건데 네. 모두 다 이동평균선을 보기는 봅니다. 음. 하지만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5일 이동평균선을 그냥 단기 이동평균선이라고 단순히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랑 네.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차트 분석을 하는 사람과는 네. 당연히 보는 흐름이 다르다라는 거죠. 제가 그렇죠. 다음 시간에 좀 재밌게 얘기를 네. 해드려 볼 것 같긴 한데 음. 그 골든 크로스가 났을 때 왜 그대로 들어가면 나는 발목이 잡히는가에 네. 대한 궁금증이 생기시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좀 얘기를 할 건데 네. 그게 이제 이 단순히 법칙으로만 보면 안 돼요. 음. 이 골든 크로스 이제 단기가 중장기를 뚫고 올라갔을 네. 때 물론 당연히 좋을 수가 있지만 그 중장기의 그 움직임들 맞습니다. 그리고 방향 네. 그리고 그 흐름들에 따라서 이게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가 네. 그리고 아닌가에 대한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단순히 그냥 적용을 해버리면은 사실 그게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동평균선이라는 건 정말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앞에서도 한번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 앞에 이동평균선 앞에 게 없어지고 뒤에 새롭게 이제 갱신되는 가격으로 이동평균선의 가격이 달라지잖아요. 네네.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운용 기간을 설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이동평균선만으로도 사실 정말 수십 가지의 매매 기법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난 이동평균선으로 매매 기법을 뭔가 만들 수 없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동평균선을 아직 겉핥기를 하시고 있다 라고 자신 있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공부를 더 하셔야 한다. 왜냐하면 네. 이게 무궁무진하고요. 네. 정말 하다 보면 이제 많은 이론들을 섭렵하다가 나만의 또 네, 이게 그렇죠. 왜 이론이 또 정립이 됩니다. 막 5일선, 20일선, 60일선이 이렇게 수렴하다가 분출될 때 뭐 사라 잡아라라든가 이제 수많은 그런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 네. 어떤 기법들 이제 앞으로 좀 소개를 해 주실 건가요? 일단은 이동평균선의 형성 원리부터 시작을 해서 네. 그걸 가지고 이제 다음 날의 거래일에 어떤 캔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더 이어갈 수 있을지부터 응용해야죠. 응용을 네. 해서 시작하는 것부터 음. 이제 뭐 말씀해주셨던 뭐 골든 크로스. 근데 골든 크로스일 때 뭐 중장기 이평선의 흐름이 어떻게 돼야 되고 그리고 캔들과 엮어서 어떠한 캔들이 나올 때에 또 이런 이평선이 나왔을 때 우리가 캔들을 배웠으니까 또 응용을 해야겠죠. 네. 그런 복합적인 부분들로 좀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짜 골든 크로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진짜냐 가짜냐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흥미진진합니다. 저희와 함께 3, 4회에 걸쳐서 이제 이동 평균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면장 헤르메스탁 하청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Gentle is the rain that falls softly on the meadow. Birds are high upon the trees, serenade the fall. 네, 극장에 한번 가기도 쉽지 않은 요즘이죠. 토요일입니다. 우리 목돈연구소에서 영화 한 편 즐기시면 어떨까요? 영화도 즐기면서 그 안에 숨어있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까지 들어봅니다. 영화 속 경제 시네마 노믹스 한국경제 정소람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약간 좀 느낌이 좀 업됐다고 그래야 되나? 뭔가 한 주에 좋은 일이 좀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어디 갔다 왔습니까? 어떻게 눈치가 빠르시네요. 네. 제가 제주도로 일주일 휴가를 다녀와가지고 네. 조금 표정이 밝아졌나 봅니다. 제주도 잘 있죠? 너무 날씨도 좋고 좋았습니다. 네, 부럽습니다. 오늘은 어떤 영화입니까? 네. 오늘은 그 모두 최소한 이름은 들어보셨을 만한 영화인데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을 준비했습니다. 네, 너무 잘 알죠. 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그 배우 윤여정 씨가 나온 영화 미나리가 미나리, 예. 아카데미상에 노미네이트가 되면서 굉장히 핫하잖아요. 네. 저 아직 이 영화는 못 봤는데 이 영화가 히트를 치면서 그 칸에서 수상한 기생충이 계속 같이 언급이 되어 있어가지고 네. 한번 이 영화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상도 많이 받았었고요. 칸에서는 황금 종려상을 받았었나요?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한국 영화계에서는 뭐 가장 큰 상을 타서 굉장히 그 당시에 히트를 네. 쳤죠. 저는 이런 황금 종려상 이런 거 들으면은 아주 옛날에 이제
기자 시험 볼 때 상식 공부를 정소란 기자도 했었죠. 아, 했죠. 그때 이제 황금 종려 또 뭐 뭐죠? 여러 가지 금곰 뭐 곰도 있고 맞아요. 곰도 있고 동물 여러 개가 동물 여러 개가 나오는데.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외웠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 네. 줄거리부터 뭐 워낙 유명하고 많이 보셨겠지만 짚고 가죠. 네. 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 기생충은 배우 송강호 씨가 아버지로 나오고 맞습니다. 아빠, 엄마, 아들, 딸 이렇게 이루어진 네 가족이 주인공인 영화입니다. 네. 다들 이렇다 할 벌이가 없고 반지하의 허름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피자 상자를 접어서 용돈을 버는 게 전부고 예. 뭐 이렇다 할 직업이 있는 구성원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평균보다 조금 낮은 반지하에서 살면서 창밖으로 들어오는 빛을 보면서 네. 언젠가 저 계단을 오르는 날이 있을 거야. 뭐 이런 걸 꿈꾸는 삶을 사는 가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또 와이파이도 또 하죠. 아, 그렇죠. 예, 휴대폰이 안 하고. 터져서 예, 고생하는 장면도 네. 나오고요. 그런데 이 가족에게 갑자기 이 계층을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찾아오는데요. 이 첫째 아들 기우, 그러니까 최우식 씨가 맡은 역할인데요. 네. 이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됩니다. 네. 박서준 씨로 나오는 배우 이 민혁이가 네. 갑자기 고액 과외를 부잣집에서 하고 있는데 내가 군대를 가는 동안 이 과외를 네가 좀 맡아주면 좋겠다. 뭐 이런 부탁을 해옵니다. 네. 근데 그 주인공이 이제 그 이성균 씨로 나오는 글로벌 IT 기업의 CEO. 그 집안입니다. 네. 그래서 이 집안의 딸을 기우가 우연하게 가르치게 되면서 차례로 자기 동생, 아버지, 어머니를 취직을 시킵니다. 네. 그러면서 소득을 늘려가고 원래는 이제 기사 식당에 밥조차 나눠 먹으면서 어렵게 살던 기훈애가 각자 돈을 벌고 이 박 사장네 집을 통해서 조금씩 여유를 찾아가는 스토리가 골자입니다. 그리고선 이제 글로 이제 슬슬 이제 들어가면서 어쨌든 큰 틀에서 기생한다, 기생충이라는 이제 맞습니다. 그런 어떤 함의가 설명이 되는 건데 송강호 씨의 자세한 스토리는 안 나오지만은 원래부터 그렇게 가난했던 어려웠던 집안은 아니었던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자세하게 영화에서 풀이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뭐 대사나 이런 것들을 유추를 하면은 네. 원래는 뭐 그렇게 어려웠던 집은 아닌 걸로 나옵니다. 가정의 가세가 근데 갑자기 이제 자영업에 잘못 뛰어들었다가 기울기 시작한 건데요. 네. 대사를 잘 들어보면 대만 카스테라 가게를 했다가 이게 쫄딱 망했던 건데요. 그리고 사업을 실패하고 나니까 결국에 뭐 또 가장으로서 일을 해야 하니까 뭐 치킨집, 대리주차, 대리운전까지 다양한 직업을 전전하다가 결국에 또 벌이가 시원치 않고 뭐 잘리고 하다 보니 아버지부터 백수가 됐던 거죠. 뭐 다른 뭐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직업이 없었고요. 그런 대사가 있었네요. 대만 네네. 카스테라라는. 그러고 그렇죠. 보면 역시 봉준호 감독의 봉테일이다. 왜냐면 실제로 그 대만 카스테라가 프랜차이즈의 어떤 하나의 이렇게 빠르게 잘 안 된 그런 상징이 됐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예. 네. 네. 한참 유행을 했었잖아요. 네. 대만 카스테라가. 네. 그리고 대만 카스테라가 저도 뭐 예전에 뭐 이태원이나 뭐 유명한 데 가면은 여기저기 다 있었지만 전 지금도 좋아합니다. 맛은 네, 있죠. 네. 근데 또 워낙에 많이 생겼다가 한순간에 없어졌었고 이 이전에는 또 생각해 보면은 예전에 벌집 아이스크림이라고 해서 벌집 모양의 그 벌꿀과 함께 담아주는 아이스크림을 막 2시간씩 줄을 서서 네. 먹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걸 한번 먹겠다고 1시간을 기다렸는데 네. 줄이 안 줄어들어서 네. 포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그 가게들도 싹 사라졌죠. 저는 이제 번빵인가? 커피 모카 네, 번빵으로 한 40분은 기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굉장히 네. 좋아했는데 네. 뭐 그런 프랜차이즈들도 한순간에 굉장히 인기를 끌다가 어느 순간 다 사라지는 뭐 그런 과정을 겪었던 것 같아요. 네. 또 최근에는 생각해 보면은 핫도그, 흑당 버블티 뭐 이런 게 또 열풍을 낳으면서 비슷비슷한 가게들이 간판만 바꿔가지고 네. 우후죽순 생겨나는 사례가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틈새 상품이 하나 나와서 인기를 모으면 비슷하게 여기에 편승하려는 사람들이 비슷비슷한 가게를 차려서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대만 카스테라가 한창 인기를 끌던 2016년 통계를 살펴봤는데요. 이 카스텔라 프랜차이즈 브랜드 종류가 원래는 4개였는데 네. 8개월 만에 16개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배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대만 카스테라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수요는 비슷할 텐데 네. 공급이 단기간에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공급 과잉은 즉
지금 아시다시피 뭐 과당 경쟁으로 이어지고 네. 뭐 순식간에 비슷한 가게들이 생겨나면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 번 먹어봤는데 뭐 비슷비슷한 맞습니다. 것들이 나타나면 실망하고 뭐 그럼 이 가게들의 운명도 그날로 끝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랜차이즈를 선택할 때는 진입 장벽이 좀 높아야 되는 그렇죠. 뭐 맞아요. 그런 기술력이라든가 이제 그런 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또 하게 되는데 네, 막상 딱 장사를 하는 분들은 이제 막 벌어야 되니까 그쵸. 열풍이다 하면 그냥 뭐 뛰어들게 되는 뭐 그런 어떤 좀 이성을 순간에 좀 잃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네. 예, 우리가 오늘 이 이제 대만 카스테라에 집중하려는 거는 아니고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집중하려는 것은 이제 계층 사다리에 대한 문제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한 명씩 이제 되죠. 그 이성균 씨 집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버지는 일단 원래는 예전에 대리기사를 했던 경력을 살려서 운전기사로 들어가고요. 네. 어머니는 가정부, 기존에 있던 분을 모함해서 몰아내고 가정부로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기우는 원래 영어 선생님을 맡고 있었고 음. 동생인 기정이는 미술 선생님으로 취직을 합니다. 네. 근데 박 사장네 집은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정말 어마어마한 부잣집으로 나오고 네. 비용을 지불하는데도 굉장히 후합니다. 네. 그래서 뭐 얼마를 주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뭐 봉투도 이렇게 두둑하게 장면으로 나오고 어느 정도 기존보다 훨씬 높은 소득을 얻을 수가 있었겠죠. 네. 그래서 원래는 뭐 밥을 먹는 거에도 굉장히 막 아껴서 나눠 먹고 이랬는데 나중에 보면 비싼 맥주로 바꾸고 고기 파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장면을 통해서 어느 정도 굉장히 소득이 나아졌구나라는 거를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눈치 볼 일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가족이 나중에는 자기들이 직접 상류층이 된 듯한 그런 착각에 빠집니다. 네. 그래서 어느 날은 이 박 사장네 가족이 캠핑을 떠나는데요. 이게 집이 비죠, 이 호화 네. 주택이, 네. 호화 저택이. 그랬더니 넷이 이제 이 호화 저택의 주인이 된 것처럼 점령을 하고, 거기 안에 있는 집안의 술, 뭐 고급 음식 이런 것들을 마구 먹으면서 자기들이 부자가 된 행복을 누립니다. 그렇죠. 바로 그 순간 이제 그렇죠. 벨이 울리면서 영화가- 영화는 이제 급물살을 타는 건데 요즘에 좀 많이 제가 느끼는 건데 제 어렸을 때라 하면 이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이 이제 70년대 80년대 보기보다 시절, 조금- 80년대 시절이었었는데 그때는 우리가 이제 계층 역전이 좀 상대적으로 지금보다는 좋았던 것 같거든요. 네. 개천에서 용도 정말 많이 났던 그런 시기였었는데 이 영화 속에서 보면 이미 그런 좀 계층들이 다 갇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미 계층 이동이 좀 안 된 세계가 그것도 맞기도 하고요. 그런 걸 좀 반영하고 있죠, 영화에서도. 그렇죠. 네. 영화는 뭐 아무래도 이 계층 간의 사다리가 어느 정도 사라진 이런 사회를 잘 반영해서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경제학에서도 이 한 사회의 계층 이동이 얼마나 활발한지 이거를 알아볼 때 활용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가 세대 간 소득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아, 예.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소득이 얼마나 비슷하게 움직이냐. 그러니까 즉 소득이 얼마나 대물림 되느냐 예. 이런 지표인데요. 네. 이거는 0에서 1의 사이로 구분을 하는데 1에 가까울수록 네. 소득이 대물림되는 경향이 강하고 0에 가까울수록 부모의 소득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봅니다. 랜덤으로 가는군요.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1로 갈수록 그대로 가고. 1로 갈수록 대물림되는 경향이 더 강하고 그대로 가고 예. 0으로 수렴할수록 더 그래도 계층을 이동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야겠죠. 네.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국가별 세대 간 소득 탄력성 비교입니다. 네. 근데 이걸 보면 뭐 의외의 결과일 수도 있는데 다행히도 한국의 세대 간의 소득 탄력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편이에요. 네. 수치가 0.29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게 2017년 한국경제연구원 연구 결과를 제가 가져온 건데요. 네, 이게 0.29라는 거는 예를 들면 부모의 근로소득이 10% 늘면 자녀의 근로소득은 평균 2.9% 정도 늘어났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네네. 근데 선진국인 영국을 보면은 0.5, 네. 미국도 0.47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이 저 0.5대라는 것은 네. 거의 계층이 대물림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부모님이 어느 계층이면 자식도 거기에 거의 똑같이 되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선진국인 영국이나 미국은 훨씬 높고 이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조금 낮은 편이고 네. 또 뉴질랜드나 스웨덴을 보면은 0.29, 0.27이어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청소랑 기자, 제가 근데 놀라는 건 좀 덴마크입니다. 네.
덴마크는 얼마입니까 지금 표에? 0.15입니다. 0.15라는 것은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 북부 유럽이야말로 정말로 계층 역전이 힘든 네. 딱 정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덴마크는 그럼 뭡니까? 지금 막 능력에 오. 따라 막 성공도 되고 개천에서 욕나고 막 그런 사회인가요? 계층 활발한 사회네요. 계층 이동이. 저도 이 부분은 굉장히 의외였는데요. 네. 이 부분은 저도 다음에 좀 연구를 해서 네. 말씀드리도록 우리의 지금 하겠습니다. 이 생각을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북부 네. 유럽이. 그런데 저건 2017년이에요. 네, 맞습니다. 4년 전이죠. 네, 네. 4년 전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저 지표가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네. 네. 저도 나름 최신의 통계를 찾은 거긴 한데 네. 이 최근의 사회를 반영하는 지표는 아직 찾지를 못했고요. 음. 근데 사실 요즘 뭐 금수저, 흑수저 뭐 이런 말들을 우리 사회에서 많이 쓰고 좀 유행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도 보면은 아직까지 저 지표가 그대로라면 노력하는 것에 따라서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그나마 부모의 소득 수준을 벗어나서 계층을 올라갈 기회가 조금은 더 많다고 봐야 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영화도 보면은 뭐 기우나 기정이네가 이제 물론 박사장내를 속여서 들어간 거긴 하지만 뭐 그 자기들이 영어나 이 미술 쪽에서 능력이 있었고 그래서 과외를 이어가면서 그걸로 소득을 벌어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이 부분이 뭐 발각이 되긴 하지만 이런 일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다면 아버지가 물려준 반지 하방에서는 탈출할 그런 확률이 조금은 더 커졌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영화는 이제 비극적 결말을 맞습니다. 하고 네.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서 이렇게 계층 사다리는 완전히 뭐 무너졌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네. 이런 무너진 계층 사다리 어떻게 복원할 수 있을까요? 이게 긴 얘기기는 한데 좀 네. 이게 뭐 몇 가지 키워드가 있다면요? 그쵸. 이 워낙에 계층 사다리에 대한 게 또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뭐 불만도 많이 나오고 이거에 대해서 특히 젊은 층이 뭐 이야기를 많이 하죠. 취업문도 좁아지고 또 집값은 또 워낙에 오르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기회는 이미 줄어들었고 네. 그래서 뭐 그만큼 계층을 이동하는 일이 줄었죠. 그래서 이걸 복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데요. 네. 기회보다는 뭐 결과의 불평등에 주목하는 경제학자들은 분배를 해야 된다. 세금. 그렇죠. 그래서 대기업이나 부자들한테 부유세나 자본세를 떼서 약자들에게 돌려주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주류 경제학자들은 여전히 기회의 평등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나 사회적 약자들한테 오히려 일할 수 있는 유인책을 제공해서 스스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다 주는 것보다는 정말 약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별적인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뭐 이런 게 주류 경제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영화 속에서 그 이선균 씨가 냄새 난다 딱 그 말했을 때 네, 뭔가 하여간 좀 소름 돋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쵸, 안 지하철 보셨던 냄새 맞습니다. 난다고 한.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영화 안 본 분들도 네, 한번 보십시오. 저희가 더 이상의 이제 스포하면 스포일러가 되니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네마노믹스 한국경제 정소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부자들의 돈 버는 습관, 돈을 다루는 능력, 자산 관리를 위한 꿀팁까지 내 돈, 마이 돈은 내가 케어한다. I don't care. 부자 아빠 강용수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강수입니다. 네. 우리가 일단은 이제 I don't care 우리 돈 관리를 하고는 있지만 네. 전편부에서는 부자 아빠 강용수 대표의 네. 자산 모으기 네, 네. 예, 비법은 아니고 이제 그 흐름들도 이제 네, 추적을 네,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어떻게 우리 흑수저 중에 흑수저였던 강용수 대표가 네. 우뚝 서게 됐는가? 네, 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고시원을 원룸이죠. 예, 원룸이죠. 원룸을 6억이었습니다. 시가 네, 상당히.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전세를 하다가 또 뼈를 깎는 전략을 통해서 네. 하나씩 전세 네. 내보내고 월세를 했다. 네, 네. 자, 그 다음은 뭡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뭐가 생깁니까? 그다음에 이제 원룸 이제 건물을 구입하다 보니까 기존의 아파트 같은 것들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수익률이 좀 높거든요. 수익성으로 보면 그렇죠. 수익성으로 보면은 한 8% 정도의 수익이 네. 나니까 네. 뭐 물론 주식에 비하면 적은 거지만 그래서 높은 수익률이 나요. 아파트는 4% 정도 나는데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좀 정리하고 다른 건물을 좀 추가로 좀 구입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절약을 하면서 이제 알아봅니다. 네. 그래서 한 2년 후에 다시
비슷한 수준의 그거보다 조금 연식이 괜찮은 네. 그런 건물을 하나 또 구입을 하죠. 월세가 더 나올 수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한 27개 정도의 룸이 이제 음. 제가 완성이 되고 아파트도 이제 뭐 한 5채 정도가 이제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한 2013년 정도인데 네. 그때가 한 700만 원 정도의 자산 소득이 발생하더라고요. 물론 월. 지출을 다 빼고 나서. 예, 예, 네, 그러니까 예. 뭐 이자 비용을 다 제외하고 나서도 음, 한 700만 원 정도가 소득이 발생하니까 그때 제가 받았던 월급이 한 7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이 은퇴할 수 있는 타이밍이구나 싶어서 이제 퇴사를 결정합니다. 근데 지금 잠깐 살짝 얘기를 네. 들어보면은 이제 건물을 이렇게 늘려가지 않습니까? 뭐 네네네. 큰 건물은 아니었지만 음. 그래도 이게 월 자산소득 수익이 이게 이 네트로 네. 7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 대출을 많이 활용을 했겠죠. 예, 그렇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 대출을 다시 순수익이 700만 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으로 또 갚아내고 그렇죠. 갚아내고 갚아나가다 하면서 보면 아무 투자를 안 하고 이제 대출만 갚더라도 수익은 계속 증가하니까 네. 요 정도 700만 원 수준에서 음. 멈춰도 충분히 살 수 있겠다 싶은 음. 요즘 얘기하면 뭐 파이어족 뭐 이런 거 비슷하게 생각을 한 근데 거죠. 저도 항상 네.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나 이게 음. 쉬운데 막상 네. 해보시면은 좀 네, 어려움 같은 거 없나요? 이게 갑자기 뭐 공실이 난다든가 네. 뭐 이런 아니,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사실 지출 포인트가 워낙 적었다 보니까 실제 한 300만 원 정도만 생활을 했으니까 단순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700만 원 정도 소득이 생기면 네. 저 거기서 한 300만 원은 가정에서 쓸 수 있게끔 생활비를 네. 쓰고 나머지 400만 원은 또 남으니까 네. 그거로도 계속 자산 증식이 가능했구나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딱 회사를 이제 그만뒀습니다. 네네. 그리고 났더니 막상 할 일이 없어요. 그거 관리하셔야죠. 아니, 관리는 하는데 이제 공실이 나니까 너무 네. 심심한 거예요. 네. 40살에 네. 은퇴를 하겠다고 선언을 해놓고 음. 맨날 집사람하고 앉아서 노는 것도 어렵고 네. 삼식이처럼 밥만 얻어 먹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이게 못 살겠더라고요. 근데 너무 은퇴가 빠르신 거 아닌가요? 이게 나름 이제 예. 저는 준비를 이제 그러니까 해봤는데 실패한 거죠. 어떻게 보면 요즘 세대 파이어족 같은 건데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이 해서 정도면 됐다. 네, 네, 그런데 아. 생각해 보니까 좀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걸 아는데 딱 5개월 걸리더라고요. 그럼 다시 복귀를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복귀를 하지는 않고 네. 이제 제가 이제 창업을 했습니다. 이제 창업의 길로. 네네. 그런데 일단 그러니까 결심한 것은 어쨌든 그 수익성 소득으로 음. 지출을 커버하고 약 네네. 400만 원 정도만 남기는 구조였는데도 네네네. 그때 좀 자신감이 자신감이 있었다는 것은 있었어요. 네. 어, 그때는 뭐 그 정도면 충분히 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예, 예. 그런 좀 만족감도 필요하네요. 예? 그게 오히려 지금 생각해 보면 예. 유치한 행동이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니죠. 예. 근데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 그렇죠. 월급만큼의 자산 소득이 나온다는 거는 예. 굉장히 대단한 일이었었거든요. 지금도 대단한 것 네. 같습니다. 네, 다 쓰고 400씩 남긴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네. 하다가 사업의 길로 음. 또 접어든다. 네네네. 일단 여기서 오늘 이 끝까지 이야기를 얘기하시죠. 약간 정리를 네. 하고요. 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목돈 만들기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네. 2단계 네. 나를 알아야 된다. 자산 네. 분석하기를 네.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지출 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네, 우리가 오늘은- 분석을 할까요? 오늘은 2단계 자산 분석하기 중에서 고정 지출하고 변동 지출을 좀 알아볼 거예요. 네. 그런데 먼저 정 소장님 네. 그 축구 좋아하세요? 좋아합니다. 축구 네. 좋아. 뭐 대한민국 남성은 축구 다 좋아하죠. 네. 축구를 보시면은 네. 공격수 부분하고 수비수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네. 물론 뭐 골키퍼도 있고 미드필드도 있지만 네. 되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우리 가정을 축구에 한번 비교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한 80년대까지만 보면은 남편은 공격수였고요. 네. 아내는 수비수였습니다. 네. 무슨 뜻인지 알 그러다가, 것 같아요. 네. 90년대에서 한 2000년대까지는 남편은 공격수고 아내는 수비수이면서 수비형 미드필드 쪽까지는 갔어요. 네. 대충 가시죠. 감 오시죠. 네. 그랬는데 요즘은 남편도 공격수고 아내도 공격수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골은 잘 넣는데 수비가 잘 안 돼요. 네. 그게 우리 그 가정사의 문제거든요. 지금 현재. 최근에는 그 맞벌이를 이제 네. 투톱으로 비교를 그렇죠. 하신 거네요. 두 맞습니다. 명의 스트라이커가 뛰는데 네. 그러니까 수비가 약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개념을 많이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지출은 계속 늘어가고 네. 그러다 보니 더 많은 수입을 얻어야만 생활을 하는 사회가 벌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더 네, 부부가 함께 있을 시간은 없고, 네 맞습니다. 네. 가정은 예. 점점 더 아이들만 이제 예. 있어야 되고 또 아이들은 예. 또 학원 가야 되고 예. 이 부양을 할 수가 없으니까 보호를 할 수가 없으니까 아들은 네. 학원으로 돌게 돼 있게 마련입니다. 자, 그럼 이제 수비를 해야 되는데 네네. 그 수비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 이제 그 지출 부분을 관리하는 케어하는 맞습니다. 부분인 예, 것 예, 같습니다. 예. 어떻게 할까요? 네, 네. 우리 좀 보면은 우리 목돈 연구소도 보면은 네. 대부분 프로가 공격수 포지션을 갖고 있어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네. 대부분 공격수 포지션이고 아이디어 케어만 수비 포지션이에요. 아, 우리도 네. 그러니까 다 뭘 우리 버는 프로도. 쪽에 네, 네. 아, 버는 쪽에 포커스가 포커스가 있지. 있다. 이제 모으는 쪽에는 좀 약하죠. 그러니까 이제 저 아이돈 케어만 수비수 역할을 하다 보니까 네. 좀 이렇게 귀에 싹 와닿지는 않지만 반드시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중요합니다. 네. 잘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떻게 할까요? 네, 이제 그래서 고정 이제, 지출, 네, 변동 지출, 이렇게 고정 해서? 지출하고 네. 변동 지출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고정 지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이제 고정 지출에는 일간 고정 지출, 월간 고정 지출, 연간 고정 지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있습니다. 네, 근데 뭐 무조건 대충 나가는 거. 들어보시면 내용 아실 거예요, 그죠? 예, 예. 일간 고정 지출이야 뭐 버스비 이런 거니까 굳이 생략을 하고요. 교통비, 식비. 예, 예, 예. 네. 월간 고정 지출 제가 한번 나열을 한번 해볼게요. 네. 뭐 전기세 있고요, 아파트 관리비, 도시가스비, 인터넷 요금, 전화 휴대폰 요금, 네. 그다음에 유료 TV 요금, 보험료, 대출금, 네. 리스료, 렌탈료, 학원비, 모임 회비, 네. 월세, 예. 그다음에 할부금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주택담보대출 많아요. 뭐 이런 거. 이게 예전에 원리금. 없었던 것들이 많이 늘어난 거죠. 네. 뭐 예전에는 이 휴대폰이 없었을 시절에는 휴대폰 요금 안 나갔을 거고 아파트에 안 살았을 경우에 관리비가 안 나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즘 사회가 발전하면서 월간 고정 지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네. 그 월세도 많이 게다가 늘어나. 이제 집을 샀으면 그 주택담보대출 그렇죠. 원리금이 예. 그게 뭐 거의 다죠. 그리고 그 그게 비중으로. 월세 예. 사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네, 네, 네. 그런데 네. 우리는 월간 고정 수입이 한 번밖에 없어요. 네. 대부분 월세잖아요. 예. 아니 월급이잖아요. 월급. 네. 월급은 한 번 받는데 고정으로 나가는 돈은 무수히 많은 거죠. 그래서 한번 이 청취자분들이 한번 제가 지금 나열한 부분은 뭐 굳이 메모 안 하셔도 아실 거예요. 고정적으로 이제 아니 들어가는 그래서 거니까. 써보면 또 달라요. 네. 메모를 좀 하시죠. 예, 그래서 이제 네. 써 보시고 그 옆에 날짜하고 금액을 같이 한번 써봐 주세요.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네, 네, 네. 날짜들. 그럼 나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네. 통장만 조회하면은 그래서 뭐 전기세라든지 보험료가 나가는 날짜하고 그게 나가는 금액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나중에 요 절약 부분 모으기 단계에서 제가 다시 절약하는 방법은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럼 그 메모를 할 때 일간은 우리가 또 해야 되고요. 그렇죠. 예, 지금 월간이었었고 월간입니다. 월간. 예. 연간도 아까 네, 예, 살짝 있으시다고 예, 예. 얘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번 분석해 보시면 이제 월간은 되고요. 이제 연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이 우리가 소득이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연으로 한번 보시면 1월에서 2월은 설날이 있고요. 세뱃돈 나간다. 예, 예. 그거 뭐 부모님한테 네. 용돈 드려야 네. 하고요. 근데 3월은 자녀 입학식 또는 계약이 있어서 또 뭔가 준비를 해야 되고요. 운동화라든가 또 이거 사줘야 그렇죠. 됩니다. 청바지나 이런 옷도 거. 한 네. 벌이라도 네. 사서 보내야 될 거 사줘야 아니에요. 됩니다. 근데 네. 4월은 이제 또 꽃구경을 또 한번 가야 되잖아요. 우리 가정이. 네. 그리고 5월이 아주 심각하죠. 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그리고 꼭 누군가 결혼해요. 이때 예, 축의금 또 나가고요. 맞습니다. 6월 저는 잠깐 이제 쉬었다가. 어린이날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세요? 그나마 하나 줄었네요. 예, 예. 예. 축하드립니다. 네, 네, 네. 7, 8월에 또 여름 휴가 또 한번 가야 되고요. 가야죠. 네. 9월에 잠깐 쉬었다가 이제 10월 달에는 이제 가을 단풍 여행 또 한번 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12월 달에 또 크리스마스가 있죠. 네. 이렇게만 하면 그래도 몇 달은 뭐 나가는 게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아직 안 끝났어요. 네. 뭐 가족 생일도 있고요. 부모님 생신이 네. 일단 있죠. 뭐 가족 네, 생일, 양가. 부모님 생신, 결혼기념일도 있고요. 제사도 있을 경우가 있고 네. 자동차세, 재산세도 있어요. 네. 연간으로 나가는 게. 네. 이거를 또 한번 적어보자는 거예요. 어느 네. 정도로 우리가 지출을 하고 있는지 이런 데다가. 그러면 각자 경우에 따라 가지고 뭐 생일들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이 월별로
기록을 해보고 1월 달에는 어느 정도 우리 가정사에 비용이 발생하는구나 했었구나 이런 네. 것들을 기록해 보자는 거죠. 실제 해보면 한 1년에 2달 정도만 빼면은 다 지출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탁 드는 생각이 지금 이거 다 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맞벌이 부부 네네. 투톱으로 투 스트라이커로 네네. 뛰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네. 소득 넘을 것 같은데 지출이 그렇죠. 네, 다 이게 넘어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네. 소득의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우리가 월간 고정 지출을 보면은 소비 한 30% 내어야지 좋아요. 그러면 이건 뭘 지출이. 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뭘 이게 왜 엄청 부족한 빼야 게 되는 건데? 많은 것 같죠. 그러니까 네. 대부분 이렇게 말씀드려 보면은 나는 소득이 한 50%니까 괜찮겠지. 근데 연간 지출이 또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합쳐서 50%가 넘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또 변동 지출도 있어요. 네. 우리 식비, 네. 뭐 외식비, 뭐 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쳐서 50%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거는 너무 가혹하니까 우리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최소한 30% 정도는 저축을 하려면 네. 이 두 가지 고정 지출 연간, 월간 고정 지출은 50% 이내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당장 하자는 게 아니고 네네. 지금은 연간하고 월간에 대한 거를 기록을 해 놓자는 거예요. 그렇죠. 해 놓고 나면 음. 다음 3단계에서부터 가서 이 항목 하나하나씩 절약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네, 청취자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예, 마시고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너무 깊은 한숨도 내쉬지 예. 마시고 오늘은 일단 예. 적어보자. 예, 네. 적는 순간부터 이제 절약은 시작되는 거거든요. 네. 우리 통상적으로 보면 네. 다이어트 하잖아요. 음. 다이어트의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몸무게를 재보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체지방 측정. 네, 하고. 몸무게 네. 재보고 매일 몸무게부터 측정하면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먼저 내 자신 스스로를 알아야 음. 다음에 고칠 수 있는 것도 해결이 되는 거니까 일단은 뭐 편하게 생각하시고 한번 적어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또 그 적어놓은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할 건지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미 이런 거 줄이고 이런 절약에 있어서는 네. 강영수 대표가 선배격이고, 네. 예, 뭐 이런 건 노하우는 네.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예, 3단계 이제 뭐 모으기 전략 말씀드리면 네, 그걸 다 실천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그거 다 실천하면 저처럼 아주 치졸하게 변할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러니까 그러세요? 왜 그렇게까지 가지 마시고 그 중에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 네. 그런데 이 준비하는 단계, 분석하기 단계는 반드시 해보셨으면 하는 부분들이에요. 이게 진행이 돼야 다음이 진행될 수 있거든요. 저는 갑자기 우리 둘째 아들이 생각이 나는데 아마 네. 이 대목 하면은 학원비 네. 줄이라고 네. 자기 학원 안 가도 된다고 이럴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런 식으로 줄여야 됩니까? 돈 이거? 굳으셔서 네? 축하드립니다. 아 근데 이게 정말 막막한데 네. 주택담보대출은 어떻게 줄여야 되며, 예, 또 뭐 이 여러 가지 연간으로 방법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부모님 생신들 또 결혼들도 후배들도 네, 많이 네. 하고 예. 있는데 그러니까 이럴 때 이 참 만약에 아버지 생신이나 부모님 음. 생신을 줄이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미리 알고 있으면 네. 그때를 대비해서 돈을 준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녀 생일이 있으면 네. 요번 달에는 행사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네. 3월 달에 그러면 행사가 없는 달에 돈이 남으니 더 쓰지 말고 다음 달에 소비가 많으니 모아야 된다는 거를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뭔가 그렇죠. 길이 열린다. 4월 달에 비용이 없으니까 5월 달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가잖아요. 네. 4월 달에 준비해 놓지 않으면 5월 달에는 마이너스로 전환된다는 거예요. 자산이. 알겠습니다. 이 세부적인 노하우는 다음 주에 우리가 듣도록 하고요. 네, 오늘은 적어야 됩니다. 이번 주말에 일단 고정 적자 지출을 꼭 적으시기를 네.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이돈케어 부자 아빠 강용수 씨와 함께했습니다. 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저녁에도 옵니다. 8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밤 보내세요. 산책을 하고 차를 마시고 책을 보고 생각에